오늘 소개할 책은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2010년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의 해를 기념해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지혜롭게 이용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날 생물 다양성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무엇이며 왜 줄어드는지 이해하고 그것의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쓰인 책입니다. 책은 환경과 생태를 연구한 국내의 학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본 생태 다양성에 대한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몇 가지 관점만 소개하려 합니다. 생물 다양성.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1988년 생물학적 다양성을 줄여 생물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생명 다양성은 대체로 유전자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등 세 수준으로 나뉩니다. 이하여대 석좌 교수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세 요소로 나누는 것이 일견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실제 적용에 있어 모호함이 존재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단위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지적합니다. 시간과 경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자원이 무엇인지 먼저 결정하고 그런 다음 유동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어떤 부분들을 보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구 역사와 생명체 발생. 약 45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물은 한 종도 없었습니다. 38억 년 전 지구상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합니다. 수소, 메탄, 암모니아 등이 대기에 있었기에 산소가 없는 지구 공간에서 탄생된 생명체는 현미경을 통해 관찰 가능한 조그만 생명체였습니다. 30억 년 전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부산물로 산소를 대기 중에 방출합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존하던 생물들은 산소가 없는 장소로 가고 이제 산소가 필요한 생물체들이 등장합니다. 처음 산소가 필요한 생명체들은 현미경으로 관찰될 만큼 조그마하고 핵이 없는 생물체였습니다. 12억 년 전 핵을 비롯하여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내 소기관을 지닌 단세포 생물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6억 년 전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단세포 생물은 한 개의 세포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무성생식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은 생식세포를 가지고 유성생식합니다. 단세포들은 부모 자식 간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다세포 생물은 부모 자식 간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입니다. 5억 년 전쯤 다세포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생물들의 서식 환경도 좋아집니다. 4억 년 전 육지에 식물이 살게 되고 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비로소 육지에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억 5천 년 전 지구상에서 나타난 생물 중 몸집이 가장 큰 공룡이 태어나고 포유동물도 등장합니다. 9천만 년 전 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곤충들이 늘어납니다. 300만 년 전 드디어 인류의 조상이 지구에 출현하게 됩니다. 생태계 서비스. 1997년 G.C. 데일리가 건강한 자연 생태계는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보통 물자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만 부양 서비스, 조절 서비스는 생태계 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공합니다. 사람은 생태계로부터 식량, 물, 목재, 섬유, 천연자원, 해산물, 약물 등을 얻어냅니다. 이런 물자 서비스는 모두 생물의 다양성으로부터 직접 나옵니다. 또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은 정신적 풍요, 성찰, 여가활동, 미적 경험, 종교 등의 무형의 혜택을 주는데 이를 문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생태계는 지구의 자연적인 균형이 유지되게 하는 서비스로 기후 및 공기와 물의 질을 정화시키고 생태의 교란을 막아주는 조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식물의 강합성으로 유기밀 생산 과정, 미생물 분해로 생태계 물질 순환 과정 등의 생물과 생태계의 유지와 관련되는 부양 서비스가 있습니다. 빙고는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서식지 파괴, 사냥 등 직접 요인으로 일어나지만 과다한 인구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계속되는 인구 급증은 식량 확보를 위한 경작지, 주택 건축, 자원 소비 증대로 환경에 심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와 감소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생물 다양성 감소는 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많은 열대 지방은 높은 생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곳의 빈곤 계층은 돈이 없어 야생에서 자라나는 동식물로부터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의 자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팝니다. 야생동물들을 밀렵함으로써 생물종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거나 개인이 연료를 얻기 위해 불법 벌목을 하기도 하지만 부패한 정부에서 돈을 목적으로 원시림 벌목을 발벗고 나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다양성 파괴는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문제입니다.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이들이 임업, 농업, 수산업에 일하고 국제적으로는 선진국보다 후진국과 빈곤국의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이 제공하는 일에 많이 종사합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면 이들의 생계는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국경이 없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고 번영하며 그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잘 통제하고 작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론 교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이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손해나 이익을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 하는데 인간의 경제 활동에 의해 환경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기, 물, 경관, 생명 다양성은 모두 공공자원입니다. 정부, 개인,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공재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 다양성과 자연 자원이 주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는 직접 획득하고 이용하는 직접 가치뿐 아니라 건강한 생물 다양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제공되는 간접 가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혜택은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신약 개발이 가능합니다. 열대우림에서 얻은 신약 성분은 대도시에서 하는 백혈병 걸린 아이들을 위한 치료약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숲은 탄소를 저장하며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합니다. 대도시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인들이 수산물을 북해나 태평양 연안에서 공급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생명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은 한 지역이 아닌 전 지구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은 없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생태계, 특히 바다 자원에 대한 심각한 오염과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오염수는 바다를 통해 흘러갈 것이며 그리고 대기를 순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와 땅에서 자란 먹거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선 누출로 오염된 땅은 아직도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인간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서식지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하지만 최재천 교수의 말대로 애초에 인간은 환경 파괴와 함께 진화한 동물입니다. 주변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하며 이용한 인간은 생태계 정점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자연은 지속적으로 파괴해 왔습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살아생전 미래의 우주 식민지 개척을 통해 우주로 가는 이민이 생기고
인구가 분산된다면 인구 문제와 환경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최재천 교수는 호킹이 제시한 해결법을 지극히 전통적인 물리학자의 관점이라 지적합니다. 사실 우주가 개발된다 한들 막대한 개인적 비용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소수일 것이며 아직은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닥친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지구를 떠나 새로이 개발된 우주로 가라면 몇 명이나 지원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산소가 없어 공기 발전기랑 냉방기가 갖추어진密閉된 공간에서 초록의 싱그런 나무들과 꽃들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을 산책할 수 없는 삶을 상상하니 끔찍합니다.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 코로나, 미세먼지, 오염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말대로 인류는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지구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